한 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3년 만에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었는데 금리는 오히려 치솟습니다. 환율은 1,500원을 위협하고 강남의 부자들은 조용히 짐을 싸고 있습니다. 직장인 월급 5년치를 넘기는 빚더미 위에서 집값은 정말 다시 오를 수 있을까요? 시장이 보내는 붕괴 신호와 그 안에 숨겨진 구조적 함정,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분명 하락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경고음은 가격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먼저 울렸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동시에 원화 가치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00원을 넘어 1,47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1,480원대를 넘나들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국내 자산가들, 특히 강남권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조용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물이 늘어났고 해외 이민 문의가 급증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려온 사람들이 갑자기 현금 확보에 나선 겁니다. 왜 그들은 지금 떠나는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단기적인 가격 등락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라는 배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구명보트를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승객들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갑판 위에서 일상을 보내며 내일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서 스마트머니라 불리는 똑똑한 돈은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스마트머니란 시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큰 손의 자금을 말합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투자 전략의 변화가 아닙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뀌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는 한국은행의 이상한 행동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보통 금리는 떨어집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돈의 가격인 금리가 내려가는 게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빚을 갚기 어려워 보이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위험하니까요. 지금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건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에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미래가 불안하다는 시장의 평가입니다. 부자들이 떠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신호를 읽을 줄 압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더 이상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체질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물을 부으면 불이 꺼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에서는 물을 부을수록 불길이 더 거세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에 돈을 공급하는데 금리는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치솟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중앙은행이 하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을 풀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기업들이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때 보통은 금리가 내려갑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돈값이 싸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2024년 말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시장금리, 특히 국채금리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예상과 달리 꿈틀거리며 올라간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일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쓴 빚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예전보다 위험해졌다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시기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국채 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한국 국채만 유독 금리가 출렁인 겁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이런 현상을 채권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채권 발작이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려고 정책을 펴도 시장 금리가 오히려 오르는 현상입니다. 약을 먹었는데 열이 더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건 중앙은행의 정책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은 미래를 봅니다. 지금 당장 돈을 풀어도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위기가 올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위험을 반영해서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 영양제를 줬는데 몸이 영양제를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태가 나빠지는 겁니다. 문제는 영양제가 아니라 몸 자체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풀어도 효과가 없다면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행도 이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빚에 허덕이는 가계와 기업이 쓰러집니다. 금리를 내리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폭등합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문제인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탈출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정책 당국조차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뿌리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2년 가을, 한국 금융시장에 충격파가 몰아쳤습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을 위해 발행된 단기 채권이 부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강원도가 지급을 보증했던 채권인데 갑자기 돈을 못 갚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에 금융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레고랜드 자체는 작은 사업이었지만 문제는 신뢰였습니다. 지방정부가 보증한 채권도 못 믿을 거면 대체 뭘 믿을 수 있냐는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기에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이 초대형 재건축 단지는 당시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사이의 분쟁으로 사업이 표류했고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건설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아파트가 완공되어 팔리면 그 돈으로 빚을 갚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멈추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둔촌주공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수많은 금융회사가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돈을 풀었습니다. 둔촌주공도 결국 분양에 성공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당시에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게 아니라 미룬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해야 했던 건 구조조정이었습니다. 부실한 사업은 정리하고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는 손실을 인정하게 해야 했습니다. 아픈 부위를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수술 대신 진통제를 선택했습니다. 돈을 풀어서 당장의 고통만 막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체 위험 노출액이 177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만 18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더 심각한 건 중소금융회사들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30%를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10명에게 빌려준 돈 중 3명 이상이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2022년에 둔촌주공 살리기는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좀비 기업이란 정상적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데 인위적인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남아있으면 건강한 기업까지 함께 병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부실은 3년 전에 묻어둔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에는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른바 유령 아파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유령 아파트를 이용한 대출 사기가 급증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현장 혹은 아예 착공도 하지 않은 사업장을 완공된 것처럼 속여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이런 사기가 가능해진 건 건설 현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폭등했습니다. 시멘트, 철근, 인건비 모두 올랐습니다. 공사를 진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수많은 건설 현장이 멈춰섰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공사 중단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착공은 했는데 완공을 못하는 현장, 분양은 했는데 입주가 불투명한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입니다. 순살이란 뼈대가 부실하다는 뜻으로 콘크리트나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아 구조가 약한 건물을 말합니다. 이런 부실 시공 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제대로 안 넣어서 벽이 얇아진 아파트, 철근을 빼먹어서 구조 안전성이 의심되는 건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건설사들이 원가 절감 압박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는 정해져 있는데 공사비는 올랐습니다. 어딘가에서 비용을 줄여야 했고 그게 품질 저하로 이어진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재를 아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별 업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전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돈은 부족하고 일정은 촉박하고 경쟁은 치열한 상황에서 품질은 가장 먼저 희생되는 가치가 됩니다. 건설업의 위기는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갑니다.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유리, 가구, 가전 등 수많은 산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 멈추면 관련 업종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건설 노동자뿐 아니라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나 상점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한국의 건설 산업은 삼중고에 빠져 있습니다. 짓지도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입니다. 지어도 안 팔립니다. 수요가 없어서입니다.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원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덮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건설업이 이제 경제의 뇌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장의 붕괴는 곧 숫자로 나타날 것이고 그 숫자는 결국 집값과 금융 전체를 흔들 겁니다. 한국 부동산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비교 대상이 일본입니다.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30년간 집값이 하락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비교는 절반만 맞습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은 일본보다 중국과 더 닮아 있습니다. 2021년 헝다그룹 사태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헝다그룹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였는데 과도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일본과 중국, 두 나라의 부동산 위기는 결이 다릅니다. 일본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버블 붕괴 후에도 금융 시스템은 유지되었고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자산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연착륙이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부드럽게 내려앉듯이 경제가 천천히 조정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달랐습니다. 헝다를 시작으로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었고 미리 돈을 내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집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았고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상황이 급변한 것입니다. 이것을 경착륙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가 한국 부동산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국은 일본보다 중국 상황에 더 가깝습니다. 먼저 경제 구조를 보겠습니다. 중국과 한국 모두 건설업과 부동산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내수 소비보다 부동산 개발과 건설 투자로 성장을 이끌어온 구조입니다. 부동산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휘청입니다. 인구 구조도 비슷합니다. 중국은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 한국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 감소 속도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집을 살 젊은 세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수준도 문제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년 동안 나라에서 생산한 가치보다 가계가 진 빚이 거의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이 빚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빚은 남고 자산 가치만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일본처럼 30년에 걸쳐 천천히 조정될 여유가 한국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인구가 너무 빨리 줄고 있고 빚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처럼 몇 년 안에 급격한 조정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집값 하락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내수 소비의 붕괴입니다. 내수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와 투자를 말합니다. 수출이 아니라 우리끼리 사고 파는 경제 활동입니다. 한국은행의 최신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빨랐습니다. 77개국 중 중국, 홍콩에 이어 3위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소비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소비가 동시에 둔화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2013년 이후 과도하게 쌓인 가계부채가 매년 민간 소비 증가율을 0.4%포인트씩 깎아먹었습니다. 만약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에서 유지됐다면 지금 소비는 5% 이상 높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현상을 동맥경화에 비유했습니다. 심장마비처럼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혈관이 서서히 막히듯 소비가 천천히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부터 나갑니다. 신용대출 원금도 갚아야 합니다. 고정지출을 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외식을 줄입니다. 여행을 미룹니다. 새 옷, 새 가전 사는 것도 참습니다. 한 사람이 소비를 줄이면 다른 사람의 소득이 줄어듭니다. 음식점 주인의 매출이 줄고 옷가게 직원의 월급이 줄어듭니다. 그들도 소비를 줄입니다. 이렇게 소비 감소가 연쇄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자영업의 위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폐업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빚내서 창업한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배달 앱으로 연명하던 가게들도 수수료 부담에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권이 무너지면 그 지역 부동산 가치도 떨어집니다. 여기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가 위축됩니다.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 매출이 감소합니다. 자영업 부실로 실업이 증가합니다. 실업 증가로 대출 연체가 늘어납니다. 연체 증가로 금융이 부실해집니다. 금융 부실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부동산 하락으로 담보 가치가 떨어집니다. 담보 가치 하락으로 다시 소비가 위축됩니다. 이 고리는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집값이 버텨도 문제입니다. 집값이 안 떨어져도 원리금 갚느라 소비를 못하면 결국 경제는 위축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자산 가치는 줄었는데 빚은 그대로이니 사람들은 더욱 지갑을 닫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움직여온 힘은 간단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고 살 능력이 있고 빌릴 돈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집값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가지 모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첫째,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이 0.748명을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입니다. 0.75명이면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2025년 들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하는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가 훨씬 많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25년 자연 감소 규모만 10만 7천 명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1%를 넘어서면서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집을 살 젊은 세대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방에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빈집이 넘쳐나고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 난 곳이 수두룩합니다. 이 현상이 점점 수도권 외곽으로 그리고 수도권 안쪽으로 퍼져오고 있습니다. 둘째, 살 능력이 없습니다.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집값은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평균 가계소득의 20배를 넘어섭니다.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 세대도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노후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물려주는 흐름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빌려줄 돈이 없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를 막으려는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규제로 빌릴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이 비율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의 비율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적으면 대출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회사들도 부동산 대출에 신중해졌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경험 이후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수요가 없고 능력이 없고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구조에서 집값이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과거와 같은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정보가 생존의 도구입니다. 부자들이 먼저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정보를 읽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도 핵심 지표를 알면 최소한 대비할 수 있습니다. 5가지 계기판을 소개합니다. 첫째, 국채 금리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데 국채 금리가 오르면 위험 신호입니다. 시장이 한국의 신용을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 경고등이 켜집니다. 2025년 하반기 환율은 1,470원에서 1,480원대를 오가며 1,500원 돌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방어에 나섰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환율은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외환 보유고입니다. 외환 보유고란 나라가 비상시를 대비해 쌓아둔 달러 등 외화 자산입니다. 한국은행이 환율을 방어하려면 달러를 팔아야 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면 방어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외환 보유고 감소가 먼저 나타났던 신호였습니다. 매달 발표되는 외환 보유고 통계를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넷째, 연체율입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연체율을 봐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중요합니다. 지금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수치가 전체 금융권으로 퍼지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외국인 자금 흐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사는지 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속적인 순매도가 나타나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매일 발표하는 외국인 매매 동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 5가지 지표가 동시에 나빠지면 전체 경제가 흔들리는 신호입니다. 한두 가지 지표의 일시적 악화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러 지표가 함께 악화되면 그때는 진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금을 확보하고 빚을 줄이는 사람은 나중에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손절하고 떠난 것도 영원히 떠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금을 들고 바닥을 기다리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줍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털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부자들의 탈출, 한국은행의 정책 딜레마, 177조 원에 달하는 PF 위험 노출액, 30%를 넘어선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그리고 세계 3위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까지 모든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2025년 들어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PF 부실 규모도 조금씩 줄어드는 긍정적 신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자연 감소는 계속되고 있고 환율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위기와 기회의 신호가 뒤섞인 지금 중요한 건 흐름을 읽는 눈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경제 지표는 무엇인가요? 환율인가요? 금리인가요? 아니면 부동산 가격 자체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위기 속에서 실제로 자산을 지키고 불린 사람들의 전략을 분석합니다. 그들은 어떤 타이밍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뉴스에서 말해주지 않는 경제의 구조를 파헤칩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흐름을 읽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